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매몰됐는데요. 현재 인명피해는 사망 9명, 중상 8명 등 총 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버스 안에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각 지역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천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든다며 반발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과천시장은 직무가 정지됐고요. 해능 골프장도 서울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데다가 노원구 주민 역시 구청장 소환 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싱가포르나 괌과 같은 국가와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한 여행사가 내놓은 추석 항공권 벌써 매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02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5,600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71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920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누적 접종자는 232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날이 참 무더웠습니다. 오늘은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하늘 표정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야영이나 외부 활동 자제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0도,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2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첫 번째 순서는 돈이 보이는 경제입니다. 주제부터 바로 가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착한 소비 열풍, 이제는 친환경 사업 시대입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여기저기서 네.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박수림 씨는 실감하십니까? 아, 그럼요. 저 어제 생수 사러 저기 편의점 들어갔는데 깜짝 네. 놀랐잖아요. 생수병들이 다 옷을 벗고 있어. 너무 야했어요. 여기 라벨이 없고 여기 안이 다 보여. 상품명 있고 네. 제조일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니 익숙해졌어요 이제. 예. 네. 아니 진작에 나오지. 네. 왜 그렇게 늦게 일일 나왔는지 뗐잖아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전에 저는 그 라벨 떼다가 일명 지금 무라벨 생수가 나온 건데 네. 그 전에 저희 분리수거하라는 얘기 듣고서 저는 그거 칼로 이렇게 떼다가 손을 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라벨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편리하게 쉽게 뗄 수 있으니까 힘 뺄 필요 없고 거기다 환경까지 지키니까 말 그대로 일석삼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너무 좋아하죠. 네,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이 H 유통업체에서 요즘에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무 라벨 생수 같은 경우에 네.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병이 넘는 134만 명이 판매가 예.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라벨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라벨 제품 사용으로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벨 이제 어르신들 레떼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거 다 플라스틱입니다. 2리터짜리에는 0.8g이 들어가고 있고요. 500ml라고 해도 0.3g이나 저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그 H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 무라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무려 710kg의 플라스틱을 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독자적인 상품 더 만들겠다라고 예. 해서 플라스틱 줄이는데 동참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뭐 그동안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나무 심기 기억에 나고 그쵸. 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정도였는데 이제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20대 때는 진짜 혼자 자취할 때는 고물상에다가 빈병 있잖아요. 맥주병, 소주병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돈 꽤 되더라고요. 뭐 어디서 나왔어? 맥주 소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마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줬었는데 네. 요즘 화장품 병도 그냥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박소림 씨의 남다른 재테크는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가 봐요. 술을 네. 먹었다니까. 아니 화장품 공병을 그건 뭐예요? 그 공병 버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네. 고물성 갖다 주시면 안 받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 공병을 실제 화장품 매장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 이제 받고 괜찮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A 화장품 그룹에서는 2003년부터 고객들이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이미 수거해 왔고 거기다가 이게 재활용에 관련된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지난해까지 전국 매장에서 무려 2,200톤의 화장품 공병이 수거됐다고. 상당하죠. 그렇죠. 이 A 화장품 그룹 매장 제가 갔다가 누가 공병 가져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병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공병이 쓰이는 방식을 우리가 영어로 ART, 아트라고 부릅니다. Art, yeah. 예술 작품으로 이게 승화하고 변신이 되는데요. 예. 실제 이렇게 만든 예술 작품이 세종문화회관에 전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공병을 분쇄를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에 섞어서 친환경 바닥재도 만들고 야외 벤치를 만들기도 그래요?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다시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멋지다. 대단하죠. 네. 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또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일단 석유 대신 전기로 가는 것 그 이유도 있지만 배터리에서도 친환경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L 에너지 기업, 뭐 배터리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충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폐 배터리를 줄이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배터리, 폐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패턴을 유심히 분석해서 제품을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업들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친환경 기업이 더 많아질 거라고. 네. 그러면 우리 환경도 더 좋아지겠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는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시행입니다. 이 전월세 계약을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했어야 되는가, 임대 매물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거다.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전월세 신고제 오늘로 열흘째 기대 반
또 무려 반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쩔지 박정복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전월세 임대차 계약 맞을 때 네. 확정일자 받고 뭐 그러긴 하지만 어디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갱신을 할 때도 모두 대상이 되는데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점은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맺었던 분들 뭐 가서 나도 신고해야 돼 할 네. 필요는 없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그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신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건 어때요? 일단은 전체 보증금, 월세 두 개를 함께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되는 계약은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월세 30만 원 초과라고 하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대 외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그러네. 전월세가 그렇죠. 대상이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매할 때는 부동산에서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네. 이건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당초에는 공인중개사로 하자라고 의무를 하려다가 네. 반발이 심해서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뭐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시장 관행상은 그냥 공인중개사분이 가서 네.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관할주민센터 혹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내용을 접수를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 신고에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짜 신고, 허위 신고가 있고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미신고가 있을 텐데 둘 모두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도 기간을 일단은 1년간 내년 5월 31일까지 두기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까 뭐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그랬잖아요. 그럼 반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하나라도 걸리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 월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매달 따박받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다 하면 네. 신고를 해야 네. 되는 거고요. 네. 뭐 월세는 20만 원대인데 보증금이 6천만 원 6천만 넘었다라고 넘는다. 하면 아, 신고 대상이 둘 중에 되고 하나만. 모두가 안 걸려야만 오. 신고를 안 한다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 기숙사에 보내잖아요. 애들 학교. 그것도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새들어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딱 그 기준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좀 세분화시켰더라고요. 학교 기숙사는 일단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같은 기숙사라고 해도 회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 대상이 되고요. 또 고시원 어떻게 고시원도 앞서 말한 것처럼 네. 월세 30만 원 초과, 6천만 원 초과의 대상이 되면은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 또 질문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기 많이들 계획하시잖아요. 아, 이거. 요거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네. 신고했을까? 원칙과 또 실행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원칙은 단기 계약이어도 무조건 다 앞서 말한 기준에 넘으면 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금 해외수가 나왔잖아요. 네. 이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디 한 달 살기가 그렇죠.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맞아요. 자칫 이것이 신고로 하게 된다면은 좀 그런 쪽에 새롭게 부는 트렌드를 누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긴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런 일시적 거주 같은 경우에도 좀 명확한 증빙 서류를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대상을 좀 보면은 거의 모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의 뭐 읍면, 군 읍면 외에는 모두가 이제 다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0만 원이 넘으면 네. 이게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신고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수도권인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전라도 영암군이다 그럼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군 읍면동은 안 해도 되지만 군읍면. 지방에도 시가 있잖아요. 네, 가령 있어요. 전남, 전라도의 나주시 네. 여기는 신고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시는. 시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다 되고 군 읍면동 읍면 외에만 안 하면 안 해도 배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당국이 최초에 시작했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임차인 보호입니다. 네. 따로 뭐 확정 일자를 받고 의심되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신고와 함께 자동적으로 확정 일자가 입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지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 가격입니다. 이제 시세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는 거의 웬만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다 되게 되니까 뭐 적정 가격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함으로써 공실률, 공실 임대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세 시장이 가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임차인들에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전월세 이 실거래 가격이 다 공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다 뭐 요즘에 확인을 하고 네.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런 전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거의 노출된 게 30%가 이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는 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가 다 저 집, 옆집은 얼마에 전세됐지, 월세됐지라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으로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7월, 8월, 9월은 안 되고요. 올해 11월부터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오픈돼서 정보 열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이 사실상 임대소득을 거의 뭐 손금 보듯이 보게 되는 건데 그럼 세금 확 늘어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고스란히 세금 다 내는 거 그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세금에 이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많은 임대인들은 결국 이거 세금 매기려고 한다. 네. 예, 과세 자료로 쓸 거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당국은 몇 차례 계속해서 세금과는 관계없다. 과세와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 세무 관련한 전문가들 또 부동산 관련한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과세로 세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이요. 이게 확연히 다 드러나니까 이 세금 매기기는 편할 거예요. 그렇지. 아, 고가 전세가 여기까지네. 여기 월세 요만큼이네.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네. 이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쫙 훑어본 거예요. 이제 네. 드디어 박정복 원장이 등판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이제 막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현재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도 듣고 싶어요. 맞아. 제 주변에 그 공인중개사들 얘기 들으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정말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네. 뭐 대형 단지인데도 강남의 그 단지는 정말 전세 매물이 0을 할 정도로 쉽게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예전에는 나 아파트 전세를 보러 간다 했잖아요. 네네.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네. 전세님을 뵈러 간다. 선생님을. 또 집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계약을 먼저 지불하고 네. 집을 보러 가는 경우도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영향을 줬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는 본인의 그 전월세 금액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일일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맞아.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료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전세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내놓더라도 상당한 비싼 금액에 내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세 절벽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예요? 일단 전세 매물이 지금 상당히 귀한 지역이 서초구인데요. 2,400세대 정도면 정말 대형 단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곳에 아파트를 팔겠다고는 매물은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전세 매물은 한 건이 없는. 그래요. 그다음에 인근의 그 대형 단지 아파트를 보더라도 네. 전세가 단 5건 정도가 야. 이루어질 정도의 그 시세가 형성돼 있고 매물이 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강남 쪽은 이렇고 강북 쪽은 어떻습니까? 강남 못지않은 강북도 똑같은데요. 네. 강북에서도 한 1200세대 정도면 이것도 강북에서는 상당히 대형 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고 월세는 한 3건, 5건 정도가 나오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면 당연히 가격이 또 엄청 올랐을 그러게 거잖아요. 이건 어때요? 뭐 전세가 최근에 거래되는 전세 매물들은 대부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86평방미터입니다. 네. 전세 가격이 16억 초반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발효되고 네. 6월 2일 날 바로 17억 원에 거래될 정도로
그 며칠 사이에 거의 뭐 1억 가까이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매매가가 아니고 지금 전세가 전세가 전세가예요. 전세가 근데 이게 17억.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인데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몇 채 샀어요. 그 돈 남았어. 여행도 갔다 와서 또 돈 남아. 이건 이렇게 따지면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라 전월세 폭등제죠. 이거 너무하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방금 얘기한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생긴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임대차 3법의 이게 세 번째 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당초 이 제도 시행, 법 시행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임대차 3법 도입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우선 임대차 3법을 만들게 된 취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말부터 시작됐을 때 또 정세균 총리 당시 그다음에 또 그 여당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38% 정도가 임대차, 전세, 월세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의 삶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실시한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담 삼아 조물주 뭐 위에 건물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늘 이 건물주와의 관계가 조마조마한데다가 실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보증금 높죠. 또 월세 계속 올라가죠. 이러면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거의 불가하고요. 대부분 건물주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 선심이 언제쯤 발사가 될까 늘 그 생각을 앞두고 있는데 어쩌면 뭐 정부 취지가 잘만 적용이 된다면 세입자들 입장으로서는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임대차 3법은 뭔지 지난해 7월에 이게 먼저 시행이 됐죠. 네, 입법은요? 임대차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죠. 네. 자, 요거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이내 요건 얘기했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 네. 네, 요거예요. 그렇습니다. 2+2? 계약 갱신이죠. 예. 4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2 플러스 2입니다. 아마 80년대를 기억하셨으면 당시의 전세는 1년이었습니다. 그게 90년대를 오면서 2년이 됐는데 2년도 되게 짧죠. 하고 이제 주거 불안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2, 2년을 산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겠다라고 하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됐고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임대인들이 이걸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본인이거나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분들 네.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렇게 직계나 본인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2년은 의무 거주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도 삶에는 공식이 없다고 네. 우리가 뭐 들어가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들어가 사는 그 집주인들도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게 의도적이던 또 아니면은 진짜 불가항력으로 하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2년 의무 거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입자,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년 후에 더 살겠다 그러면 2년을 연장해줘야 된다. 그러면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법이 또 생겼죠. 그렇죠. 예, 그걸 막았습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일종의 짝꿍이다. 당시에 법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구권 할 때 집주인이 왕창 올리게 되면 이제 유효무효하다. 그래서 5% 이내 제한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건 임대를 갱신할 때도 최대 5% 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럼 이제 5억으로 살고 있는데 2년 갱신을 더 쓴 거예요. 그때 최대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은 2,500만 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솔직히 2년 마다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집 알아봐야지, 이삿짐센터 알아봐야지, 또 짐 싸야지, 이사 가서 짐 풀어야 되지, 적응할 만하면 또 집 알아봐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비싸요. 근데 이 4년 보장되죠. 인상률도 5% 이내라니까. 아유, 너무 잘 됐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이제 임대차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네. 이제 박정복 원장 등판합니다. 네. 등판합니다. 또 일단 왔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요? 일단 그 획기적인 발표는 맞습니다.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것도 맞는데
일단 시기상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정말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도 네. 지금 거래율은 상당히 하락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좀 살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임대차 3법까지 나오니까 전세 물건 자체는 뭐 거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정도로 거주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계약 갱신권은 이제는 4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일단 내가 4년 후에 네. 정말 내가 세입자를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 과실이 있으면 4년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세를 너무 싸게 넣으면은 정말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겠구나. 두 번째, 이제 뭐 임대료를 내가 내놓더라도 그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 내놓는 게 정답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공급과 수요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정부가 정말 임대인을 약간 규제하는 이런 강압적인 규제가 나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유예 기간을 더 두고 공급 물량을 늘린 다음에 이런 규제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100%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2년 단위로 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또 부작용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 전셋집 구하는 입장이라면 걱정되겠다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공급 물량이 이제 올 하반기도 문제가 됩니다. 네네. 지금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지금 1,300여 가구 되거든요, 서울시에.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2,000 가구였습니다. 지금 가구 수는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전세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내주 시름이 못 빼서 많죠. 안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일단 뭐 전세 물건에 대한 풍기 현상을 보면요. 일단 전세 가격 급등이 된 것을 보시면 일반인들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네. 자, 보면은 우리가 지난해 7월 같은 경우는요. 네. 4억 9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올 5월에 얼마가 인상됐느냐? 6억. 그래요? 6억 돌파했어. 1억이 넘었어. 상상을 숨는 가격이죠. 네. 그다음 1년에 1억이라면은 일반인들이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요. 맞아요. 두 번째, 강북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떠냐? 네. 자, 강북 같은 경우 보면은 평균 전세 가격 5억이 돌파됐습니다. 전세 가격 처음으로. 전세 가격입니다. 네. 집값이 아니고. 네. 이 집값 보면은 2015년 겨울 같은 경우는 네. 3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금 많이 올랐어. 5억이 돌파됐으니까 그러니까 2억이 넘었네. 이제 인생 자체를 내 집 마련보다 전세금 마련이 목표가 될 수 이게 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네. 2015년에 3억이었던 게 2020년에 보면 지금 4억대로 올랐는데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한 4년 8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4억에서 5에서 6억 정도 오르는데 봤더니 1년이 채 안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은 빚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갚아요?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전세 가격이 같은 단지 내에 있는데도 가격이 천차만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서울에서도 2개 건설사가 연합해서 대형 단지 지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9억 6천만 원의 전세가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런데 4월에 얼마가 됐느냐? 5억 9천만 원. 야? 아니 어떻게 한 달 후인데 3억 6천만 원이 더 낮게 계약이 된 거예요. 어허. 이거 의문점 있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봐봐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에요. 네. 근데 13층은 6억 원인데 3층은 11억 원이래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한 지붕 두 가격이에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런 경우가 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갱신 계약인 경우는 네. 5% 이내밖에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4년까지는 저 세입자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전세 가격을 뭐 5% 이내만 올려주고 있어야 되니까 네. 신규 계약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전세금을 4년 후까지 계산해서 높게 내놓는 경우고 갱신 계약은
5% 이내니까 낮게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그래서 3억 6천만 원의 전세 가격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집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2+2 걸려 있죠. 네. 5%로 또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세입자가 바뀔 때 아예 올려서 받자 이런 네.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임차인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임대인들도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들의 목소리는 어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친구들 중에 의사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무조건 다 어디 가서 너가 내라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 보니까. 네가 네, 많이 네. 보니까 이런 거와 현재 임대인들의 심정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재용 님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돈 제일 많이 버시니까. 알아서 내는데 네가 내 이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고요. 생각보다 없어요. 아, 그런가요? 생각보다 없대요. 앞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기본 개념은 뭐냐면 임대인은 항상 잘 살고 뭐 그렇고 임차인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렇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선입견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못됐고 또 임차인은 여기 당하는 어떤 이제 그런 베이스 때문에 이 법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임차인을 위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시장 상황을 잘 보면 임대인 중에서도 엄청 힘들고 뭐 어려운 임대인들도 있고요. 임차인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 막 전세 사는 그런 또 임차인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배려가 일단은 좀 선행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월세 신고제 얘기를 하면서 임대차법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거 있잖아요. 바람에 이렇게 옷깃을 여매고 가는 나그네. 영화에 있었죠. 햇볕이 외투를 벗길 것인가, 바람이 벗길 것인가. 바람을 세게 불어봤더니 꼭 잡고 갔어요. 아, 네. 햇빛을 덥게 비추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네. 그게 시장이 아닌가. 예. 오늘 박정모 원장님께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방송인 관계로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만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돈이 보이는 경제 이어지는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제는요. 재미있어야 산다. 컨슈머 마케팅 열풍입니다. 아니 요즘에 진짜 네. 편의점에 갔더니 구두약이 있어서 요즘 네. 구두 누가 닦는다고 여기다 구두약을 해놔 했더니 네. 이게 초콜릿이더라고요. 그렇죠. 구두약이 아니죠. 네. 그리고 풀 봤더니 그게 또 풀이 사탕이고 막 네네. 희한해요. 그게 바로 펀슈머를 타깃으로 한 상품인데요. 요즘은 이 펀슈머 마케팅이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우선 이 펀슈머가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야, 삼겹살이 왔습니다. 삼겹살. 자, 아침에? 생방송 중에 삼겹살을 생삼겹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아우 맛있겠죠? 삼겹살. 자, 근데 굽지 베이컨 않습니다. 같아. 요 굽지 않습니다. 그대로 야, 예인 씨한테 갑니다. 예인 씨한테 가겠습니다. 요 날고 그대로 아니 이거 가겠습니다. 굽고 주셔야지 이거를. 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지금 거야? 생방송 중에 생삼겹을 생으로 먹는 예인 씨를 생생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잡숴봐. 한번 잡숴봐. 베이컨 같아.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데. 네. 자, 이재용님도 한번 잡숴봐. 예.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드셔봐요, 드셔봐. 고기예요? 네, 드셔봐. 젤리예요. 젤리. 달콤하니 맛있어. 딱 봐도 삼겹살인 줄 알았다 젤리죠. 이게 네. 젤리예요. 삼겹살 모양의 진공팩까지. 그리고 봐요. 여기에 등급 표기까지 있어. 툭불이야, 툭불. 진짜 똑같은 삼겹살 같은 이게 삼겹살 모양의 젤리입니다. 네, 아니 이거 불판에 칙칙 부어서 먹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젤리예요, 젤리. 오. 아 이게 자. 생방송 중이라 친구여서 더는 못 먹겠고 제가 설명해 남겨두세요. 이따 끝나고 먹게. 컨슈머 마케팅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구입해 왔는데 자, 컨슈머라는 것은요. 자, 영어 시간입니다. concentration. 자, 보겠습니다. 재미, 펀과 그리고 소비자를 뜻하는 슈머가 합쳐져서 펀슈머. 그러니까 이게 소비 과정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예. 신조어입니다. 그럼 저 제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떠오르는 노래 한 곡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유통업계에서 유통의
경계를 허문 이색적인 그런 협업을 진행하면서 재미와 인기를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런 상품은 없었다. 이거 구두약인가 초콜릿인가? 그래, 저거요. 시 유통업체에서는 구두약 제조사와 손을 잡고 실제 구두약 케이스 안에 초콜릿을 담았습니다. 자, 그다음 G 유통업체에서는요. 문구 제조업체와 맞아. 협업했습니다. 탄산음료를 만들었어요. 대형 유성 매직 같지만 탄산음료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S 유통업체에서도요. 시멘트 업체와 협업했습니다. 시멘트 포대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 팝콘 되겠습니다. 아, 네. 팝콘이구나. 자, 그 밖에 바둑알과 바둑알 통, 바둑판까지 구성되어 있는 바둑 초콜릿도 있고요. 네. 한눈에 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딱 붙는 풀과 모양이 유사한 사탕도 있고요. 그래. 진짜 저거 바둑 같죠? 예. 네. 초콜릿입니다. 예. 그다음 딱풀 모양의 사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곰이 그려져 있는 맥주와 사탕. 이것도 그리고 봐, 캔디. 사탕인데 예. 풀 같잖아요. 예. 네. 저렇지. 예. 세상에. 저거 본 거예요. 완전 제가. 딱 풀리네. 이게 호기심 때문에라도 손이 갈 그렇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밀가루 곰이 네. 그려져 있는 맥주입니다. 아, 맞아,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매출에도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네,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약간 지금 블러 처리가 된 네네. 그 C 편의점, C 유통업체가 밀가루사와 협업해서 만든 수제 맥주, 곰이, 백곰이 그려져 있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나왔던 초도 물량이 30만 개 완판, 2주 만에 300만 캔 완판, 3차가 360만 개 캔이었는데 예. 일주일 만에 또 완판이 돼서 이게 편의점 맥주로 이게 대형 맥주 제조사를 압도했던 네네. 30년 만에 처음 기록을 세웠던 이제 그런 네. 맥주가 됐습니다.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저 호기심도 있고 말이죠. 또 재밌잖아요. 일단 네. 호기심의 원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게 한정판이라서 희소성의 네. 원리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무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워낙에 이게 이때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또 독특성이 있어서 실제 구매에 대한 수요도 축진을 시키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소장 욕구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가장 큰 바람은 뭐겠어요? SNS입니다. 네. 나 이거 먹었다 그럼 뭐 이게 뭐냐 진짜 밀가루냐 곰이냐 뭐 이런 걸 맞아. 물어보니까요. 저도 조미료인 줄 알았더니 과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렇군요. 제 또래들은 이게 추억의 제품이라. 그렇죠. 이게 재밌잖아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네. 역시 뻔이네. 그래서 근데 더 재밌으려고 네. 재미를 막 찾다 보니까요. 오히려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착각해서 저거를 잘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뭐 디자인은 똑같고 그렇다 만약에 보니까요.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소주병하고 똑같이 만든 게 있어요. 방향제. 예? 그래요? 방향제. 근데 그걸 거기 마시면 옆에 큰일 나죠. 잔도 있더라고요. 같이 맞아요. 나와요. 네. 같이 나오는데 그거 만약에 그거 아버지 드리려고 소주인 줄 알고 아버지 이미 이제 한 잔 하고 오셨는데 이게 소주인 줄 알고 드시면 아, 그러니까. 큰일 나죠. 저는 큰일 위험성이 나죠. 좀 있죠 아무래도. 네. 저러면 좀 놀랄 것 같긴 또 하고. 우유 제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우유 제품이 네. 이게 뭐냐면 우유가 아니고요. 목욕 제품이에요. 아. 근데 이거 애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네. 이거 위험하잖아요. 아니, 저건 아마 애들이 아니라 제가 먼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거 펌프형 우유인 줄 알았다 이런 경험담들 굉장히 많은데 네. 걱정된다라고 하는 소리들도 굉장히 크죠, 지금. 네. 재미는 있지만 좀 걱정이 되고요. 경고 표시 같은 게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미가 지나쳐서 이게 또 큰일 나게 저 안전사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은 또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잘 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여름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네. 거라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건강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어쩌냐 걱정된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게 나른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하고 그렇죠. 말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딱 건강 챙기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예요, 우유. 우유가 뭐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길래? 우유가 하얀 보약이라고 네. 불리잖아요. 그래서 우유 속에 숨겨진 건강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 벌써부터 지치는 소리 들리는데 체감온도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고민거리.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하니까 건강이 걱정되죠. 저는 이제 짧은 옷을 좀 입고 싶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면 꼭 한 번은 생기는 끝없는 걱정. 건강한 몸 지키고 편하게 몸매 바꾸는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지금은 편하게 하고 있어요.
동안 주부의 여름닭이부터 제 동안의 비결은 이거예요. 간편하고 맛있게 건강을 지키는 특급 레시피까지.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한 손쉬운 건강 지키기,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쉬운 방법을 찾아 나선 제작진에게 들어온 제보. 제 친구가 예전에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했는데 요새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동네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소문의 주인공 김지연 씨. 아이, 그 소문 진짜입니까? 몸매 관리가 항상 스트레스였죠. 근데 지금은 편하게 하고 있어요. 몸매 관리를 편하게 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지연 씨의 편한 몸매 관리. 그런데 이 잘못 찾은 느낌 불신. 아, 이건 폴 댄스 아닌가요? 에? 선생님, 이게 몸매 관리 비법인가요? 운동도 운동인데 쉽고 편한 방법은 따로 있어요. 폴 댄스는 취미일 뿐이라고 말하는 지연 씨. 자신에게 맞는 몸매 관리 비결은 사실 하루아침에 알아낸 것은 아니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꿈이었던 그녀에게 몸매 관리는 필수.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고.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등등 다 해봤는데 마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난 그녀만의 몸매 관리 비결. 운동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운동이 끝나면 반드시 챙겨 먹는다는 이것. 개봉 박독. 우유를 마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연 씨의 운동 후 마시면 몸매 유지가 된다는 우유. 정말 도움이 됩니까? 에? 우유 속의 항비만 인자가 지방 분해 및 배출에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우유. 운동 후 섭취하면 수분 보충은 물론 우유 속 카제인 성분이 근손실을 방지해 몸매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우유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외모. 하지만 나이에 반전이 숨어 있다는데요. 아가씨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안 외모의 소유자 정혜연 씨입니다. 대학생 같은 모습과는 달리 두 아이의 엄마인 혜연 씨. 그녀가 세월을 피한 방법이 무엇일까?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아하, 이 술잔 셀프 마사지가 피부 비결이구만요. 맞죠? 이게 얼굴 붓기 빼는 데는 최고예요. 어릴 적부터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혜연 씨. 피부 관리에 쉽고 편한 비결은 없다고 말하는데,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여가지고 피부과도 많이 다녀보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답니다. 마사지를 끝내고 나면 혜연 씨가 꼭 챙기는 팩이 있다는데요. 설마 화장솜만 올리는 게 팩은 아니겠죠? 우유에 화장솜만 묻히면 되는 그런 간편한 방법이어서. 우유를 화장솜에 묻혔다고요? 사실 우유 속엔 비타민 A와 유지방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혜연 씨는 15분만 투자하면 손쉽게 할 수 있어 더욱 좋다고 하네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간편해서 주부들이 하기에 딱인 것 같아요. 우유로 간단하게 피부 보호하세요. 쉽고 편하게 건강을 찾는 마지막 방법. 자칭 우유 마니아라 하는 주부 김민선 씨. 그녀가 마트에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유제품 코너. 우유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은데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마크, 국산 우유라는 마크거든요. 이거를 꼭 확인해요. K-밀크.
그 인증 마크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제품이란 뜻. 우리 몸에는 우리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더 확실히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우유 덕에 듣는 말이 있답니다. 딸이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큰 딸이 있네요. 네, 한 28, 9 보이는데요? 28,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우유 덕에 건강한 삶을 산다는 그녀의 밥상이 궁금합니다. 예비 밥 먹자. 우유 마니아라 하는 명성과는 다르게 다소 평범해 보이는 식탁. 흰우유를 여러 가지 음식에 넣으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잘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전부 우유가 들어있다고요? 대체 어디에 숨긴 건지 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샐러드에서 포착된 건강한 기운. 우유만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리코타 치즈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첫 단계는 바로 우유를 끓여주는 것.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레몬즙을 넣으시고 이렇게 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뭉치질 않거든요. 레몬즙을 넣어주고 약불로 끓여주자 순식간에 치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면포를 사용해 물기를 짜주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리코타 치즈 완성! 취향에 맞게 야채를 곁들이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매일 한 200ml 이상씩은 꼭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흰 우유를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았던 민선 씨. 음식에 우유를 접목시켜 꾸준히 섭취 중이라는데요. 우유 하나로 건강을 챙기는 민선 씨. 심지어 카레를 만들 때에도 우유는 빠지지 않습니다. 고소함이 배가 되는 우유 카레.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건강밥상 완성!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맛있죠? 술술 들어가네요. 다가오는 여름, 건강과 몸매 지키는 쉽고 편한 방법. 우유 한 잔. 어떠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내기 위한 하얀 보약. 근데 마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요리 곳곳에 제대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재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요거. 네? 뭐, 저 주시는 거예요? 요 1,000원짜리 석장 줄 수도 네. 있고. 이걸로 뭘 하시겠어요? 만약에 1,000원짜리 석장이 있다. 요즘은 할 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편의점 가도 그냥 뭐 과자 한두 봉지 사면 3,000원 끝이거든요. 뭐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네. 이 3,000원 가지고도 뭐 마땅히 할 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슬기로운 외식 생활을 할 곳이 없을까? 있습니다. 가시죠. 3,000원으로 배불리 먹기 힘든 요즘. 가벼운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슬기로운 외식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주목하라. 싼 게 비지떡이라 하는 편견은 노노. 최근 SNS에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성비 맛집. 3,0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인천의 한 식당. 소문난 맛집답게 손님들 행렬이 끊이지 않는데요. 마성의 메뉴를 맛보기 위해 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들어가게 된다죠. SNS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엄마가 지나다니면서 보시고 여기 맛집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왔었거든요. 손님들 물밀듯 찾아오게 만드는 메뉴가 궁금하다. 이미 전국구 미식가들에게 그 맛을 검증받았다는데, 야, 대체 너 정체가 뭐냐?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만두인데 인천에서 유명한 굴림만두. 들어는 만나 동글동글한 매력을 가진 인천의 명물 굴림만두 되시겠다. 고기 육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고기 굴림만두와 매콤하고 아삭한 김치 굴림만두가 이곳의 대표 메뉴.
만두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니 만두소의 참맛 제대로 느낄 수 있겠어.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독특한 굴림만두의 자태, 한 번 맛보면 금배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더라. 뭐라라? 만두피가 얇은데도 쫄깃하고 구수한 맛이 나면서 먹기 좋네요. 고기만두 먼저 먹고 김치만두를 먹으면 입이 깔끔해요. 고기만두 2개, 김치만두 하나 주세요. 고기만두랑 김치만두도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맛에 찌는 즉시 동난다는데, 그렇다면 만두소 99.9%를 자랑하는 굴림만두의 가격은? 너무 착한 가격인 것 같은데요? 열알에 3,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와, 속 푸짐한 굴림만두 하나에 300원이라니?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이 더 서운해라죠잉? SNS 좋아요를 부르는 독보적인 비주얼 굴림만두를 탄생시킨 장본인은 바로 양정리 주인장이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요 매력덩어리 굴림만두를 만들게 됐을까요?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건강한 만두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건강한 만두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결과 밀가루 대신 소화가 잘 되는 감자 전분을 사용한 게 포인트. 만두소에 얇게 묻히는 게 비법이랍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 개나 굴리세요, 만두?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재작년 연매출은 코로나 오기 전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박리담의 전략을 펼친 덕분이라죠. 그렇다면 매출 효자 수제 굴림만두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높은 인기 탓에 하루에 만드는 만두소의 양도 엄청난데요. 준비하는 재료 양도 다른 수제 만두집의 2~3배랍니다. 당면과 돼지고기, 대파와 부추 등 각종 재료 아낌없이 팍팍 넣고 함께 잘 섞어주면 고기 만두소 완성이요. 이번엔 김치 만두소를 만들 차례. 김치 담가서 직접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김치를 안 들어가요. 김치 없는 김치 만두라고 했쇼? 김치를 넣으면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없어서 절인 배추를 사용한대요. 물기 쫙 뺀 절인 배추와 숙주, 두부 등 각종 재료를 또 아낌없이 넣고 매운맛을 낼 고춧가루를 더해 골고루 섞어주면 김치 만두소 완성이요. 이렇게 완성된 만두소의 전분가루 옷을 곱게 입히고 열맞춰 찜기에 입주시킨 뒤 5분간 기다려주면 냄새만 맡아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굴림만두 완성이요. 담백함으로 모자란 고기 굴림만두와 매콤한 김치 굴림만두가 그간 쌓인 스트레스에 강펀치를 날려주니 단골되는 건 시간 문제. 가격도 싸고 양도 푸짐하고 오늘 진짜 기분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맛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성비 맛집은 또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물론 온종일 손님들이 드나든다는 이곳. 아니 다들 뭐 드시러 오셨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번 직접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다는 주방.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는다는 메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국민 먹거리, 언제 먹어도 맛있는 꼬마 김밥인데요. 한 번 먹을 때 여러 개를 맛봐야 성에 차는 꼬마 김밥. 그렇다면 가격은요? 먹지만 말고 말해봐요. 야? 가격 부담도 없고 6줄에 3,000원이라. 꼬마 김밥 2줄에 1,000원인 셈. 헐, 꼬마 김밥 6줄에 단돈 3,000원이라 하니 정말 착한 가격이죠. 가격 부담 제로, 한 입에 썩썩 맛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꼬마 김밥. 과연 맛도 착할까요? 맛이에요. 3가지 재료만 넣는데 이런 맛있는 맛이에요. 기가 막히네. 저기요, 어떻게 3가지 재료로 요렇게럼 중독적인 맛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정답을 알려줄 주인장 만나봅시다. 꼬마김밥 맛의 비결은 뭐예요? 기본에 충실한 맛 아닐까요? 하나 손맛 고수가 이끄는 맛집에 비결이 없을 소냐? 김밥은 모름지기 팍이 맛있어야 하는 법. 아니나 다를까 다 씻은 쌀 위에 뭔가를 넣는 주인장. 이게 바로 비법이요? 지금 보신 거 뭐예요? 저희 집만의 비법 소스라고 할까요? 바다에서 나는 해초입니다. 밥을 해놓으면 구수하고 살진 맛이 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바다에서 나는 해초가 들어가줘야 꼬마 김밥의 감칠맛이 살아난다죠. 주인장 곁특제 밥만 있으면 적은 재료만으로도 자꾸 생각나는 꼬마 김밥을 만들 수 있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어.
그 비법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특제밥도 완성됐겠다. 이제 꼬마 김밥을 돌돌 말아볼 차례. 그런데 김밥도 그냥 말지 않는다는 주인장. 비법이 또 있대요. 가발을 누르지 않고요. 세워서 써야 돼요. 누르지면 이게 밥이 달라붙어서 질겨져요, 김밥이. 품질 좋은 김에 특제밥 살포시 올려 각각의 재료의 맛을 살린 삼총사를 차례대로 넣고 돌돌 말아주면 꼬마 김밥 완성이요. 이뿐 아니라 참치 꼬마 김밥부터 매운 청양고추 품은 꼬마 김밥에 불향 가득 불고기 꼬마 김밥도 인기인데요. 그러나 이곳을 SNS 화제의 맛집으로 만든 메뉴는 바로 요 김밥이라 하네요. 시키신 게 뭐예요? 두부김밥이요. 알록달록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 김 대신 두부피로 만든 두부 꼬마 김밥. 특히 다이어터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맛은 어떨까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섭섭하지 않고요. 두부라고 해서 이제 좀 저기 있는데 맛있어요. 건강과 개성을 모두 잡았다 보니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두부김밥의 인기. 특제밥에 새콤달콤한 유부와 당근, 달걀과 단무지를 넣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이요. 아우 정말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맛과 가격 기대해도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꼬마 김밥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돈 3,000원으로 눈과 입이 즐거웠던 시간.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요즘 가성비 좋은 메뉴로 한 끼 든든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3,000원으로 저런 즐거움이 있어요. 맛있겠네요. 꼬마 아유, 김밥.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가짜 의사들의 대리 수술입대 알아봅니다. 저 불법 대리수술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영상으로 저걸 보게 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공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글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인데 그 내부자들 간의 일종의 공모관계에 의해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일단 처벌이 되면 무서워서라도 안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직원이나 또는 인턴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수술을 하고자 하는 병원장은 아닌데 이런 섀도우 닥터,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과 자막에도 나왔는데 간호조무사 같은 의료 관계인 분들이 의사 대신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처벌 과정에도 지금 난해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담당 의사는 뭐 하고 있었대요? 지금 아까 그 화면에 보신 것 같은 경우는 척추 관련된 수술인데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 때는 원무과장이나 행정과장 같은 그 행정 직원들이 들어가서요. 네, 절개도 하고 또 행정직 절개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절개도 하고 개방도 하고 시술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뒤에서 이제 구경만 하는 거죠.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의사예요, 그게? 그게 원래는 의료법상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봉합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덧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봉합까지도 행정직원들이 다 하는 과정이었고요. 당시에 여기 시술을 하셨던 그 피시술자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이 전과정을 하는 걸로 약간 부분 마취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 환자한테 계속 본인이 의사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던데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게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내부 제보자에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제가 지금 봉합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 괜찮으세요? 감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또 보형물이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손하고 말하고 입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네, 스피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술하는 거는 그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 척추 수술이었으니까 엎드려 있잖아요. 전혀 안 보이죠.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으니까 아 내가 그 진료를 해주던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게 그 신뢰에 대해서 가장 이거 제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 생각하는데 말만 하고 손은 다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후에 후유증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냐 이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송사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고 사회적인 반향이 뜨거웠는데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관련해서 제도가 없다는 부분, 특히 뭐 CCTV 설치나 아니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 관련해서 이제 눈속임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사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요.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가 이걸 담당하는 부서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리 거죠. 수술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 그 알려지기로는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여기가 3년 연속 척추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9년 동안에 환자 안전 수술 관리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잖아요.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내서 그 의사에게 맡기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믿고 우리가 수술대에 눕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외부로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자에 의한 제보가 없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도 계속 설치하자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국민의 80% 이상이 그 수술방 내에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무화를 찬성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의 인권이나 또는 이 뭐라 그러죠 압박을 받는 시술을 하면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다 이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상도 내부자가 뭐 체증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걸 보면서 아니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CCTV를 그렇게 반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천태만상 대리 수술 유형은 어떤 게 있는가? 이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많이 알려진 패턴이에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나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인체 보형물 같은 경우에 신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학습하고 교육을 받으시고 이 기기를 쓰거나 또는 보형물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사원들을 갖다가 수술방에 넣는 거죠. 넣은 상태에서 문제는 그 기기나 장비들을 쓰는 방법만 배우면 되시는데 아예 수술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의사가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본인이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기기 기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은 많습니다. 수술방에. 단 그 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에 대한 규제를 둬요. 제한을 두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레이저 포인터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칼 대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 돼 있지. 환자의 신체에다가 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도록 돼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CCTV 의무제입니다. 즉 의사가 들어가서 시술하는 경우에서는 의사의 인격을 믿지만 제3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CCTV 촬영 하에서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게 해야죠. 괜찮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의료 관련해서 신기술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와서 내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나는 이러고 있으면 그 의사가 자존심 상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본인이 할 일인데요. 자, 그럼 영업사원에 의한 수술 받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 경력이 짧은 신참의사. 신참의사. 이게 이제 그런 용어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섀도우 닥터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의사라고 하는데 일부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뭐 요즘에 TV에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업 목적으로 뭐 성형 시술이나 이런 걸 광고한 네. 다음에 환자들을 많이 모객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나서는 네. 환자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한테 시술 받는 걸로 알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섀도우 닥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 시술하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네. 이분들이 전문의가 아니거나 의사가 되신 지 1년 이내에 네. 수술 경험이 거의 없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맞아요. 주로 성형외과에서 이런 경우 많다고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성형외과 저희 그 전에 영상 나와서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저도 이게 상안검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누가 했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마취 들고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성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일부를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수술들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이런 섀도우 의사, 이른바 유령 의사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실제 집도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환자들이 누굴 믿고 그 병원에 가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섀도우 닥터가 성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네. 환자를 맞는 것 자체가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에 수술이나 시술을 5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하루에 막 4, 50명을 받고서는 거기에 섀도우 닥터들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한테 시술 받고 내가 치료나 성형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치료 공장에 가서 시술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신참 의사뿐이 아니고 그 전공의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 성형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성형외과 전문의가 네. 들어가는데 네. 이비인후과 의사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 관련된 윤곽에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치과 의사 네. 선생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면허 자체가 안 맞는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영상 몇 개 볼까요? 먼저 네. 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수술한 건데요. 채널A 저희 방송했던 건데 한번 보죠. 네. 대리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야. 아, 2018년에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라고.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하다가 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던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지금 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실제 영업사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복을 입고 들어가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거꾸로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제 옆에서 설명만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비면허자들한테 이제 수술을 맡기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저거는 복도에서 찍힌 건데 그 수술실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거. 당시적으로는 어떤 수술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어깨봉 수술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척추 수술인데요. 이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보형물 있잖아요. 보형물을 넣는 시술이었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대리로 해서 외부인을 쓴 걸로 좀 보여집니다. 마취까지도 하고 이랬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마취가 문제가 뭐냐면 그렇죠.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을 반드시 그럼. 그럼 당연하죠. 전문 분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럼. 근데 중요한 거는 마취 기술까지도 이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사건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깨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마취 관련돼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 선생님 2명을 대리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척추과 척추 전문의 의사 선생님도 대리한 거고 마취과 전문의 업무도 대리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전 도대체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별짓을. 수술방에서. 네.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수술실에 정육점 직원이 들어간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건 이게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얘기예요. 네. 이게 작년 7월 달에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령 수술 실태 이걸 보고를 하면서 국민청원에다가 게시판에 올렸는데 지금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정육점 직원들까지 수술실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을 위해서 이 정육점 직원이 들어갔는데 정육점 직원이라는 게 사실 이 뼈하고 고기 발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국민청원에 이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거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거든요. 네. 말도 끔찍한 안 말이 되는 되나, 일이 이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번엔 또 누가 들어갈까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유형인데, 그러니까 올해 수술방에서 오래 일하신 의료 인력 중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 관련된 내용에서 사건 제보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70건 이상의 대리 수술과 관련해서 그 아까 간호 보조하시는 이분들이 시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네. 물론 수사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제대로 있느냐 네. 진술만을 가지고 그러게요.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의료인 면허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면 안 면허는 있는데 되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니죠. 없죠. 네. 대리 수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적발한 내용을 볼 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5년간 204건 정도가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 이걸로 네. 대한 환경처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격정지에 대한 것은 186건, 즉 네. 의사 면허를 잠깐 정지시키는 자격정지가 있고요.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18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면허 취소하고 자격정지는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의사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중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형태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좀 세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CCTV 설치 의무화 네. 제도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 보호 장치로 있는 건 어떠한 과정으로 수술이 전개됐는지를 녹화하는 부분인데 네.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수술권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심각하게 좀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왜 의료기술에 대해서 환자들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 관련해서 오는 13일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국민 찬반 조사를 한다 그래요. 이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뭐 저 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하네요. 예? 수술실에 CCTV 설치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이 그야말로 뭐 자존심까지 다 던져버린 그런 의사분은 취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 자격 중에서 취소 제도가 너무 보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겁을 먹고 안 하는 사례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전문인인데 전문인의 자세를 망각했는데 뭐. 그래서 자기 면허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덥다는데 또 비 소식이 있는 네, 하늘 표정이 좀 흐려서 어제보다는 무더위가 좀 덜하다고요. 그래도 기온은 굉장히 높고 볕도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꼼꼼히 챙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